네, 안녕하십니까. 전북대 화학공학부 한지훈입니다. 오늘 융합기술공학 그 14장 바이오 에너지 챕터에 대해서 강의를 맡게 된 한지훈입니다. 오늘 부득이하게 코로나 때문에 대면으로 찾아뵙지 못하고 동영상 강의로 찾아뵙게 돼서 송구하게 생각하고요. 오늘은 여러분들 그 바이오 에너지에 대해서 제가 특히 바이오 리파이너리 기술에 대한 부분들을 중심으로 특히 지역에 관련된 바이오 에너지원을 통해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조금 더 효과적으로 이런 다양한 새로운 기술들에 대해서 얘기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오늘 이렇게 동영상을 통해서 찾아뵙게 돼서 죄송하고요. 다음 기회가 된다면 그 기회를 통해서 찾아뵙고 인사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강의를 듣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제 메일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북대학교 공과대학 화학공학부 한지훈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들과 함께 그 신재생 에너지 환경에 있는 부분 중에 14장 바이오 에너지에 관련돼서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그 책의 265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이오 에너지에 대해서 관련해서 수업을 같이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요, 그 바이오 에너지라고 하는 부분들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특히 요즘에 그 저유가 시대의 부분에 있어서 많이 지금 석유 관련된 부분들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제 잘 아시다시피 이제 ESG 해당되는 각 그 환경, 사회, 그 다음에 거버넌스 이를 통해서 앞으로는 조금 더 친환경에 관련된 이슈와 또 사회적으로 또는 환경적으로 많은 부분에 있어서 바이오 에너지 부분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오늘 이 시간에는 특히 이제 바이오 에너지에 관련된 내용들을 주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은 책 내용의 간단한 목차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는 이 바이오 에너지의 기술 개요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바이오 에너지에 관련된 제일 첫 번째로는 이 기술 개요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 거고요. 특히 국내에서 또는 해외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 이 바이오 리파이너리, 바이오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하나의 공정 기술인 바이오 리파이너리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이오 리파이너리의 이런 기술들의 특히 이제 공정을 어떻게 설계를 하고 거기에 대한 평가적인 내용들을 말씀드리고요. 국내외에서 이 바이오 리파이너리 기술이 갖고 있는 기술적인 수준과 그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 기술의 주요 내용인 바이오 리파이너리 공정 설계 및 평가. 저는 이제 그 평가에 관련돼서 이 바이오 에너지라고 하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경제성 이 부분이 많이 석유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이 이슈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술 경제성 평가와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현재 이 바이오 리파이너리 공정에 대한 특허와 사업화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다섯 번째로는 실제 이제 구현 사례, 특히 이제 여러 가지 바이오매스들 중에 목질계 바이오매스, 2세대 바이오매스라고 부릅니다. 2세대 바이오매스인 목질계 바이오매스에 기반 수송연료, 에탄올과 뷰틴 올리고머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트 연료유에 많이 쓰입니다. 이 생산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간단한 실습 예제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쭉 넘겨서 이제 1장부터 한번 챕터 바이오 에너지에 관한 기술 개요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 리파이너리 기술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매스를 분류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요. 바이오매스가 이제 무엇이냐? 바이오매스는 아시다시피 이제 식물과 그 미생물의 광합성에 의해서 생성되는 식물체 또는 균체, 이를 먹이로 살아가는 동물체를 포함하는 생물 유기체를 총칭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식물이든 동물이든 그 유기체를 통해서 이 바이오매스는
생태계를 구성하는 가장 큰 라이프 사이클 발생하는 배출 물질 또는 어떤 사체까지 포함한 거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 바이오매스는 여러 가지 이러한 발생 특성 또는 용도, 관리 체계에 따라 다양하게 분리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국내에서는 바이오매스의 활용 용도에 따라서 크게 네 가지, 폐기물계, 그 다음에 미이용계, 그 다음에 자원식물계, 즉 현재 또는 새로운 신바이오매스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과 오늘 이 챕터에서 제가 주로 다룰 목질계 바이오매스 같은 경우에는 이 임산자원, 특히 이제 폐기물에 있는 임산자원, 미이용 임산자원 이런 부분들을 활용을 해서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요. 용도물 바이오매스 분류 중에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축산자원 또는 식품자원, 산업자원, 임산자원, 하수 슬러지 등이 있고요. 미이용계 같은 경우에는 임산자원과 농산자원, 그 다음에 자원식물계 같은 경우에는 당질자원, 전분자원, 그 다음에 산업자원과 유지자원 이렇게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밑에 조금 더 설명이 나오는데요. 이러한 폐기물 바이오매스 같은 경우에는 가정 및 사업장에서 사용 가치가 없어 폐기물이니까 폐기되는 바이오매스로서 환경 위생적 안정성을 고려해서 적정하게 처리되어야 되는 물질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이용계 바이오매스 같은 경우에는 활용 가치는 있으나 수집 운반 체계 또는 이용 기술의 미흡, 경제성의 결여 등으로 이용되지 않는 바이오매스입니다. 자원식물계 바이오매스 같은 경우에는 농업 등의 산업에서 발생되는 바이오 에너지의 원료 및 물질들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신바이오매스, 이제 새롭게 추가되는 국내 바이오매스인데요. 바이오매스 산업에서 발생에 따라 새로 이용되거나 발굴되는 바이오매스인데요. 여기 나오다시피 해양 미세조류, 요즘 말씀드리고 수 있는 3세대 바이오매스. 우리나라는 조수간만차에 의해서 3세대 바이오매스, 우뭇가사리, 김미역과 같은 해양 미세조류를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에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서 보고한 에너지기술전략 로드맵에 따라서 잠재량이 약 27,362천 TOE, 턴오브 오일 이퀴벌런트로 TOE로서 국가 총 1차 에너지 공급량의 10.4% 수준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큰 바이오매스에 가지고 있는 에너지 잠재량으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산림부산물이 37.3%로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뭐 전북 지역에는 산림뿐만 아니라 이 농업 부산물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농업이 가지고 있는 이런 잠재물도 많이 가지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가축분이 31.5%를 차지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쭉 넘겨보시면요. 표 1에 다음과 같이 국내 바이오매스 에너지의 자원 발생 현황이라고 해서 267페이지 보시다시피 다음 표가 있는데요. 뭐 제가 특별하게 오늘 여러분들과 얘기 나누고 싶은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유기성 슬러지 뭐 이런 부분도 있는데 하수 슬러지, 폐수, 분뇨도 있지만 뭐 음식물 발생량도 있고요. 동식물 뭐 사체 또는 축산 뭐 산림 부산물 이런 부분도 있지만 전북 지역에는 특히 이 농업 부산물에 관련된 부분을 가지고 오늘 실습 문제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볏짚, 미국 부산물, 과일 전지 부산물 이런 것들도 많이 함유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전체의 약 뭐 보면 약 5% 내지 해당되는 부분들로 상당히 크게 또 구성되는 걸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바이오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매스를 원료로 생산될 수 있는 모든 에너지를 총칭한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전세적으로 온실가스의 배출, 기후변화에 따른 대응책으로 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 정책이 시행되면서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바이오에너지 관련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수송연료를 중심으로 기술 개발이 활성화되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특히 이제 메탄을 이용한 메탄가스도 바이오에너지에 속합니다. 그래서 메탄, 축산이라든지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통해서 처리를 통해서 메탄가스를 만들어서 이거를 가정이나 또는 산업의 에너지원으로 쓰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발전 같은 부분.
현재 가장 널리 이용되는 바이오매스는 식량계 바이오매스가 많이 씁니다. 하지만 이 식량계 바이오매스는 아시다시피 식량 문제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이걸 보통 1세대 바이오매스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공정이 비교적 간단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지만 기존의 식량을 이용하던 것을 원료로 이용함으로써 식량 문제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재배 면적의 확대로 인한 환경 문제에서도 자유롭지 않고요.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오늘 이 시간에 배울 2세대 바이오매스인 이 목축의 바이오매스는 폐목재 또는 식물 줄기 등을 포함하는 셀룰로스, 헤밀셀룰로스, 리그닌 총 3가지의 주요 컴포넌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셀룰로스를 보통 C가 6개인 C6 해당되는 컴포넌트로 볼 수 있고요. 그 반면에 헤밀셀룰로스는 C5, 그 다음에 리그닌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복합체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2세대 바이오매스는 식량과 상충되는 문제가 없다는 장점을 갖고 있고요. 자, 이러한 목축의 바이오매스의 활용, 바이오 연료의 생산 기술은 크게 3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바이오매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목축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떠올릴 수 있는 게 나무겠죠. 이 나무를 태운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열원으로 직접 뭐 나무를 땔감을 이용하듯이 태우는 방법, 그것이 바로 열화학적 방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걸 가스피케이션, 가스화 시키거나 또는 파이로시스, 이거는 이제 오일을 만드는 겁니다. 가스를 만들거나 오일을 만드는 2가지 방법을 통해서 진행하는 게 바로 열화학적 방법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촉매를 이용을 해서 카탈리스에서 이 열을 이용하는 화학적 방법보다는 이건 상당하게 높은 고온이 쓰이겠죠. 열을 필요한 거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낮은 온도에서 촉매적으로 전할 수 있는 방법, 이게 지금 화학적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중간체 형성에 따라서 기존에는 여러분들이 바이오매스를 이용을 해서 에탄올, 여러분들 그 소주 있죠? 에탄올. 주정 공정을 통해서 만드는 에탄올 공정은 보통 발효를 합니다. 발효. 우리가 그 쌀 발효시키듯이. 이런 발효 공정은 이거는 생물화학적 공정이라고 부릅니다. 생물화학적 공정. 그래서 이거는 발효 공정은 생물화학적 공정이라고 부르고요. 생물 공정. 그래서 보통은 이 생물 공정이 바이오 공정이라고 하면 가장 상용적으로 많이 쓰이는 공정이고 제너럴한 공정을 볼 수 있고요. 열화학적 공정은 나무 태울 때 많이 하는 것처럼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새로운 신기술로서 이번 챕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화학적 공정이고요. 이 화학적 공정은 조금 다른 열화학적 공정보다는 낮은 온도, 저온에서의 장점을 갖고 있고 생물 공정보다는 조금 더 쉽습니다. 공정 자체가. 왜 그러냐면 생물 공정은 온도, 배양을 하기 위해서, 발효하기 위해서 온도라든지 또는 생산성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문제가 되는데 화학적 공정은 조금 더 쉬운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런 방법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전환 방식 중에서 이러한 생물화학적 전환은 뭐 수율이 높고 많이 널리 쓰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발효 공정. 그렇지만 생물 공정 설비의 운영의 까다로움, 그리고 높은 효소 비용을 지불하는 단점이 있고요. 열화학적 공정은 아까 나무를 태운다는 것처럼 높은 온도, 가혹한 온도 조건, 높은 온도가 요구됩니다. 대부분 바이오 리파이너리의 목축의 바이오매스 기반 공정은 리그닌은 저급한 용도인 열매로 사용하거나 폐기물로 처리되고 있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기의 이러한 다양한 단점, 전환 방식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생산성을 또 극대화시킬 수 있는 화학적 촉매 전환 공정이 앞으로 계속 대두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저가와 대량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바이오 리파이너리 공정의 보급 확대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러한 바이오 리파이너리 공정을 설계하고 평가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거는 바이오 에너지라고 한다고 하면 일단 경제성이 너무 떨어진다, 석유에 비해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현재 바이오 공정 같은 경우에는 실험실 규모의 연구를 지금 주로 하고 있지만 앞으로 좀 상용화가 되려면 그 경제성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경제성을 판단. 경제성이라고 하는 것은 생산 단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지금 휘발유 가격 보통 지금 뭐 1200원 하죠. 휘발유 1200원 리터당. 이러한 휘발유 가격보다는
뭐 낮기까지는 어렵겠지만 경쟁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어떠한 이런 가격들이 경쟁이 될 것이냐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경제성을 판단할 수 있는 연구들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공정설계하고 평가라고 하고요. 이런 평가 방법을 보통 뭐라고 하냐면 타당성 평가라고 합니다. 타당성 평가. 이거를 feasibility assessment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실험 결과의 연구로부터 기술 경제적 검증을 위한 실증 플랜트 규모의 연구를 거쳐서 실용적으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판매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실증 플랜트 규모에서는 이런 경제성이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증 플랜트 규모의 연구는 실험실 연구에서 충분하게 다루지 못했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어야 되고요. 상용 플랜트 또는 설계에 사용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보, 다음과 같은 뭐 실험실 수준에서도 실험실에서 했던 게 공장을 지을 때는 안 나올 수 있잖아요. 퍼포먼스라든지 또는 비용이 훨씬 많이 들 수 있죠. 다양한 이러한 정보들을 가지고 바이오 리파이너리 공정이 경제성이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그런 것들을 판단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이제 바이오 리파이너리 공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렸고요. 책에 268페이지를 보시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269페이지에 있는 이러한 기술들에 대한 국내외 기술 수준, 현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6년 기준으로 글로벌 1차 에너지의 공급량은 13,761 밀리언 TOE 정도 에너지 공급량을 글로벌로 갖고 있고요. 환산턴으로. 그중 신재생 에너지는 13.7%, 아직 미미하죠. 거의 대부분이 석유 에너지로 많이 쓸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현재는요, 2016년 기준으로 바이오비 폐기물이 69.5%, 거의 70% 가까이 신재생 에너지의 대부분을 글로벌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바이오 에너지는 최종 에너지 소비의 13%를 차지하고 있고요. 열이나 전력, 수송 등 주요 에너지 소비 부분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건물 난방에서는 거의 30%, 산업열 에너지는 6%, 수송은 아직 미미하게 3% 정도 쓰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향후 이러한 열 에너지, 산업적으로 열 에너지 활용은 태양열, 지열 등 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따라서 점차 줄어들고 부가가치가 높은 전기나 수송 에너지로의 활용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수송과 전력 등이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전기차 또는 뭐 바이오, 연료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 특히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송용 바이오 에너지 연료의 경우에는 타 재생 에너지에 직접 적용이 어렵고 CO2 배출을 줄이는데 가장 실질적인 수단의 인식으로서 중요하게 이루어져 있고요. 수송 부분에서는 점유율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에탄올이라고 해서 석유에 석유가 90%라고 하면 10% 정도를 섞으면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요. E10이라고 불러요. E10. 바이오 에탄올. 에탄올의 약자를 2를 따서 에탄올 10% 섞었다. 바이오 에탄올. 이렇게 불러서 10% 내지 5% 이런 식으로 각 주별로 섞어서 실제로 주유소에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에탄올도 앞으로 할 거고요. 현재는 바이오 디젤이라고 해서 우리나라는 정책적으로 3% 정도를 특히 이제 트럭이라든지 대규모 차에 적용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바이오 에너지의 시장 규모는 2017년 기준 1,631억 달러에서 연평균 6% 정도 성장을 해서 2023년 기준 2,300억 달러의 시장 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 표 2에 보시면요. 글로벌 바이오 에너지 시장 규모가 다음처럼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 기준에서는 다음과 같이 다음과 같이 1,631억 달러에서 이렇게 연평균 6% 정도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옥수수, 사탕수수 유래 바이오 에탄올, 식물 유래 바이오 디젤의 경우에는 상업적으로 이미 많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나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사탕수수를 이용을 하게 되는데요. 미국은 옥수수,
미국에서는 옥수수를 주로 이용하고요.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사탕수수, 수골케인을 이용을 해서 다음점 바이오 에탄올, 식물 유래에서 바이오 디젤 같은 거를 만들고 있습니다. 최대 생산 소비국은 미국이고요. 주 생산 기업은 POET, 그 다음에 아처 다이널스, 그린 플레인스, 부타맥스 등이 있고요. 바이오 디젤은 유럽에서 최단 생산 소비국으로서 주요 생산 기업은 네스트 오일, 그 다음에 아처 다이널스, 카힐 등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포에트에서 미국 최대 바이오 에탄올 생산 업체 중 하나로서 2014년 9월 네덜란드 화학기업인 DSM과 공동으로 이렇게 바이오퓨얼을 설립하기도 했습니다. 자, 옥수수대를 원료로 해서 옥수수대는요, 옥수수하고는 다릅니다. 옥수수는 1세대. 옥수수는 우리가 직접 식량을 쓰는 거죠. 옥수수대는 폐기물이에요. 이걸 2세대입니다. 2세대 바이오매스. 이거는 웨이스트죠. 옥수수대는 식량 문제하고는 문제가 안 됩니다. 찌꺼기니까 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원료 700톤 per day 정도 원료 처리가 가능하고 20mg 연갤런 per year의 바이오 에탄올 생산할 수 있는 상용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국내 현황으로 살펴보면요. 국내에서는 신재생 에너지 기술과 보급을 촉진해서 다양한 청정 에너지원을 확보함으로써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 기후변화 협약에 대응하고자 산업화 기대 효과가 큰 태양광, 풍력, 수소 연료진 등에 집중 투자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바이오 분야의 투자를 확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점 지원 분야로는 태양광, 풍력, 우리나라는 특히 태양광, 풍력, 수소 연료진도 많이 하고 있지만 이 바이오 에너지는 현재 10%여서 앞으로는 계속 연평균 6% 정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시장성이 더 커질 것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국내 바이오매 에너지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주요 업체는 고체, 목재 펠릿 등 액체 또는 고체 목재 펠렛 같은 경우에는 이걸 태워서 열이나 전기를 만드는 부분에 보통 쓰고 있고요. 액체 이 부분이 바로 수송연료입니다. 수송연료. 그래서 바이오 디젤, 바이오 에탄올, 바이오 부탄올과 같은 걸 통해서 수송연료를 이용하고 있고요. 기체 바이오가스를 통해서 바이오 연료를 개발하기도 합니다. 가스차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바이오가스 같은 경우에는 2차 자원순환 기본 계획에 따라서 5년간 바이오가스 시설을 33개소에서 처리한다. 5,000톤 정도 하루에 되네요. 시설 단가는 약 1조 320억 정도를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가스는 특히 여러분들 그 음식물 쓰레기나 또는 폐수 이런 걸 통해서 혐기성 소화조를 통해서 보통 메탄가스, 바이오가스의 대부분은 메탄입니다. 메탄가스를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어떤 가정이나 산업의 열이나 전기 에너지로 활용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가스화라든지 열분해 시설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하고 있고요. 열분해 오일 경우에는 현재 시장성이 형성되지 않았지만 산업부 중심으로 남부발전, 중부발전, 동서발전, 지역 난방공사에서 연구개발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체 바이오 연료 같은 경우에는 고형 바이오 연료를 통해서 국내 사용화 비중이 높은 산업이고요. 특히 이제 발전, 열병합 시설과 산업용 보일러, 시멘트, 소속로, 지역 난방이나 발전에서 보통 많이 쓰고 있고요. 146개 시설에서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 의존율이 여전히 90% 이상이다 라고 보실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액체 바이오 연료. 여러분들과 오늘 저랑 좀 중심으로 두고자 하는 것이 액체 바이오 연료입니다. 액체 바이오 연료. 그 다음에 키워드는 목질계 바이오매스, 2세대 바이오매스를 이용한다. 이렇게 키워드를 갖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액체 연료 중에 바이오 디젤은 2006년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투자하고 있고요. 생산이 진행되고 있고 현재는 대기업도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기업인 SK케미칼, 애경유화, GS 바이오 등이 시장에 진출했고요. 중소기업으로는 JC케미칼, 단석산업, M에너지 등이 경쟁력이 다소 약화된 상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SK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국내 최대 바이오 디젤 생산 업체고요. 동식물성 오일을 주로 사용한다. 볼 수가 있고요. 2008년부터 주요 정유사에 바이오 디젤을 공급하고 있고요. 현재 시장 1위 기업으로서 국내 바이오 시장의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이오 디젤 외에도 석유계 연료인 벙커 CU를 대체할 수 있는 발전용 바이오 중유 등을 개발하고 있고 생산량은 다음과 같이 28만 킬로리터 정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에탄올의 경우에는
현재 연구개발 중심으로 실증 단계로 GS 케미칼, SK 이노베이션, 창의 에탄올, 지금 지역 그 기업으로는 창의 에탄올이 있죠. 이렇게 해서 생산하고 있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본격적으로 이제 3장에서 이러한 기술들에 대해서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이오 리파이너리의 공정 설계 평가. 아까 제가 계속 강조했던 키워드를 하나씩 꺼내 볼까요? 저랑 여러분들과는 조금 많이 했던 것보다 여러분들하고 조금 다른 식량계에 부딪히지 않는 목질계 2세대 바이오매스 이용하는 것과 생물 전환이 아닌 화학적 전환, 그 다음 이러한 수송연료, 이러한 키워드를 바탕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바이오매스를 원료로 이용해서 바이오 생산하는 규모를 공정을 개발하고 있고요. 특히 여러분들 아까 평가, 기술 경제적 실현 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는 거에 대한 4가지 단계, 특히 실험 연구를 조사하고 공정을 모사를 하고 그다음에 에너지 분석을 하고 기술 경제성을 평가하는 이러한 연구들이 최근에 많이 개발되고 있고요. 이런 식의 연구를 저희 연구실에서는 다음과 같이 해당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어떤 실험 수준에서 개발된 거를 실제 상용 수준을 미리 예측을 해서 실험 수준에 있는 것이 기술이 상용성이 있느냐, 그 경제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합니다. 경제성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거를 실험 수준으로 연구 개발 단계에서 피드백을 줍니다. 피드백. 그래서 어떤 부분이 기술적으로 좀 부족하다, 상용성이 너무나 부족하다, 이 기술을 좀 해결해야 된다, 이러한 어떠한 드로백, 어떤 그 바틀렉들을 해결할 수 있는 연구들을 필요하고요. 특히 이 바이오 리파이너리 공정 기술은 지금 연구 개발 단계다 보니까 이러한 미리 평가를 해보고 그 진단을 해본다는 게 상당히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고요. 한 단계씩 일단 살펴보시면요. 자, 제일 첫 번째로는 이런 실험 연구의 조사와 분석 단계가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본 단계에서는 전환 및 분류 공정을 설계를 위해서 실험 연구를 조사 분석하는 단계로서 다양한 실험 조건, 온도, 압력, 반응 시간, 촉매, 용매 등에 따른 실험 결과, 전환율, 선택도 등을 분석하고요. 가장 기술 경제성이 우수할 것으로 판단되는 것을 1차적으로 선택을 합니다. 판단할 때는 다양한 실험 조건, 이 실험 조건을 통해서 그 다음 단계가 이제 공정을 설계를 하는데 바이오 리파이너리 공정 설계하게 되는데, 조건으로는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공정을 장치, 바이오 리파이너는 공장이다 보니까 이 공장에 필요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필요합니다. 뭐 원료도 필요하죠. 그 다음에 제품도 필요하겠죠. 거기에 들어가는 원가, 뭐 원료, 가격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할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다 분석이 필요하고 어떠한 조성이 쓰일지 필요한 거고요. 반응에 미치는 주요 인자들, 뭐 온도나 압력, 촉매, 농도 등이 필요하고요. 영향도, 전환 경로 등을 가지고 이렇게 실험 조건을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그림 4번에서는 이러한 바이오 연료를 생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루트 등을 개발하고 그 경로에 대해서 어떤 촉매가 쓰이지, 어떠한 촉매에 해당되는 조성과 조건이 무엇인지 등을 다음처럼 판단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러한 이제 공정을 실제로 이제 설계를 해보는 겁니다. 뭐 공장을 실제로 지을 수는 없으니까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고요. 이 시뮬레이션 하기 위해서는 주요 툴들이 있습니다. 이미 상용 툴이 개발되어 있고요. 많은 것 중에 이 아스펜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에서 개발되어 있고요. 특히 이제 바이오 리파이너리 그리고 화학 공장을 실제로 미리 많은 데이터를 통해서 개발할 수 있게끔 패키지가 이미 개발되어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실험 데이터 기반으로 물성 예측 모델을 결정을 하고요. 공정 해석 및 프로그램, 아스펜 아까 말씀드렸던 아스펜이라든지 슈퍼프로 디자이너, 이거는 특히 이제 화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많이 쓰고요. 슈퍼프로는 생물, 이제 공정 쪽에 많이 쓰이는 소프트웨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뭐 다양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요. 여기에 뭐 여러 가지의 뭐 어떠한 공정이 필요하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뭐 화학적 전환이 되느냐, 생물적 전환이 되느냐, 열적 전환이 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가 들어가고요. 이 반응뿐만 아니라 이 여러분들 그 에탄올을 우리 여러분들 만드는 거의 술이 에탄올이죠. 물도 약간 있지만 이러한 주정 공정을 통해서 에탄올이 이 퓨리티를 만들기 위해서는
마켓에 판매하기 위해서는 99% 에탄올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소독제처럼 이런 걸 만들기 위해서는 낮은 농도, 예를 들어서 10에서 20%에 해당되는 에탄올을 이렇게 분리 정제할 수 있는 기술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분리 공정까지 포함을 해서 공정을 설계를 하게 되고요. 다음과 같은 것이 하나의 예시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스펜 플로를 통해서 뭐 반응기, 그 다음에 이러한 분리기 이런 걸 통해서 제품을 다음처럼 바이오 연료를 생산할 수가 있는 공정을 미리 한번 설계를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제 에너지 분석이 필요합니다. 이 에너지 분석이 왜 그러냐면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바이오 연료를 만드는데 이런 공정을 설계를 했어요. 바이오 리파이너 공정. 근데 이렇게 설계를 하다 보면 원료는 바이오 매스지만 그래서 바이오 연료를 제품을 만들게 되지만 이 공정에 들어갈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반응이나 하거나 분리, 물 에탄올 끓이거나 분리를 할 때 여기에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또는 어떠한 촉매 이런 것들이 들어가죠. 또는 뭐 원료 같은 게 또 들어가겠죠. 이런 것들이 석유 기반이라면 만약에 그렇죠. 바이오매스를 가지고 친환경 바이오 연료를 만드는데 이때에 들어가는 분리를 한다든가 반응을 시킨다든가 어떤 이제 공장을 운영하려면 어떤 공정을 운영하려면 에너지가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뭐 사무실에 우리가 불 켜듯이 이것 다 전기 에너지인데 이런 것들이 다 에너지원이 석유 기반이라고 한다면 이게 친환경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최소한 석유로부터 들어가는 이 에너지원을 줄여야 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너지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이오를 생산성을 높이고 바이오매스는 되도록 적게 쓰고 이 에너지는 최대한 적게 써서 이 바이오의 효율을 높여야겠죠. 그렇죠? 이러한 바이오연료를 어떻게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인가의 관점을 가지고 하는 게 바로 에너지 분석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스펜 소프트웨어를 보통 많이 쓰는데 아스펜 에너지 어널라이저를 통해서 많이 쓴다. 이렇게 보시면 넘어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려운 부분들은 뒤로 넘기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이 부분까지는 말씀드릴 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공정을 이제 아까 다시 한번 정리해 보죠. 어떤 실험을 했어요.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바이오 리파이너 기술에 대해서 실험을 하고요. 실험 데이터를 주면 그걸 가지고 미리 공정을 모사를 해보는 겁니다. 시뮬레이션. 상용 수준으로. 뭐 하루에 몇 톤급 이런 식으로 실험실 수준에는 그램 퍼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램. 몇 미리그램 이런 것들을 상용 수준으로 미리 공장을 한번 지어보는 거예요.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에너지 분석을 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에너지를 최소화시켜야죠. 효율성을 높여야겠죠. 그렇게까지 다 했습니다. 에너지 나름대로 최소화시켰어요. 그 다음 마지막 스텝이 이제 경제성 평가를 하는 겁니다. 경제성이 있는지 없는지. 경제성이 석유랑 비교해서 석유는 뭐 리터당 1200원인데 바이오가 해보니까 리터당 뭐 3,000원이다. 이러면 안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어떤 부분이 왜 비싼가, 왜 비싼가를 판단하는 거죠. 그 기술을 판단하기 위해서 다시 실험, 어떤 부분을 다시 줄여라. 이런 것들을 기술 경제성을 통해서 평가를 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것들도 아스펜이라는 소프트웨어가 상당히 좋습니다. 여기에는 경제성 평가를 할 수 있는 툴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뭐 운영비, 원료, 유틸리티, 에너지, 폐기물 처리비, 뭐 여기는 보험, 인건비 등을 다 고려해서요. 실제 공장을 지을 때 실제 공장에서 대규모의 우리 여수랑 울산, 대산에 있는 큰 공장, 군산에 있는 공장처럼 이런 것들을 실제 이러한 실험에 있는 기술을 가지고 공장을 짓게 된다. 여기에 뭐 인력까지 다 투입했을 때 제품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걸 추정해 본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뭐냐? 석유 기반의 화학 제품을 바이오 화학 제품으로 대체했을 경우에 그 가능성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걸 미리 판단해 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연구실에서는 이거에 이제 레퍼런스 11번을 보시면요. 뒤쪽에 잠깐 뒤로 넘겼다 잡으러 가볼게요. 네, 레퍼런스 11번을 보시면 작년에 에너지 앤 인바이러먼털 사이언스에 다음과 같은 논문을 발표를 했고요. 거기에서는 여러 가지 바이오 연료를 만드는 데 있어서 경제성 평가를 한다
라는 부분들을 고려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 베이스가 바로 네, 이게 실험 수준을 바탕으로 해서 공정 모사를 하고 에너지 분석을 통해서 경제성을 평가하는 그런 연구를 통해서 해당되는 제품의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이냐, 뭐 킬로그램당 뭐 1.9불에서 달러입니다. 킬로그램당 뭐 어느 정도 범위에 있을 수 있는 거냐, 이런 부분들을 실제 설계를 통해서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리파이너리 통합 공정 평가라는 연구를 통해서 작년에 논문을 발표를 했었고요. 해당되는 특구로와 사업화로는 뭐 이런 것들도 해본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글리세롤이라는 부분들까지도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제가 아까까지는 2세대 바이오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는 신바이오매스 3세대 바이오 디젤, 뭐 우뭇가사리 미역과 같은 거기에 부산물인 글리세롤이 있습니다. 글리세롤을 이용을 해서 전기 촉매 반응 장치, 전기화학적 반응을 통해서 연료만 만드는 게 아니라 제품도 만들어 봤어요. 뭐 화장품 원료, 화장품 이런 원료들 만드는 것에 대한 통합 시스템에 대해서 기술 개발을 했고요. 배경 기술도 다음처럼 뭐 글리세롤을 이용을 해서 최근 바이오매스 추출 원료로 활용을 해서 고부가 화학 제품을 효율적으로 제조하는 전기화학적 촉매 개발을 시도했고요. 이것은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어떤 공장 부지에 지어야 되는 거지만 이건 전기화학적 장치다 보니까 스케일이 포터블해요. 어디든 작게 우리가 뭐 휴대할 수도 있고 작은 사이즈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걸 통해서 앞으로 뭐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해당 기술은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그 수소차 같은 부분들은 우리가 어떤 생산 시설이 있어요. 생산 공장을 통해서 수소를 우리가 fuel station, 여러분들 주유소까지 수소를 이송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이송할 수 있는 가스다 보니까 이송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이라든지 아니면 고압의 수송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런 글리세롤을 이용하게 된다면 이 전기학적 반응을 통해서 글리세롤을 쉽게 주유소에 가져와서 깨기만 하면 이 언제든지 우리가 쉽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수송적인 어떤 인프라나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특허입니다. 이런 것들도 했던 것들을 한번 쭉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보시면 이 해당되는 목적은 수소도 생산할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부가 화학 제품도 생산이 가능합니다. 화장품 원료 동시 생산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다음에 이제 구현 사례 거의 다 왔습니다. 수업 내용 5번째 구현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자, 목줄계 바이오매스, 아까 2세대 바이오매스라고 말씀드렸죠. 2세대 바이오매스의 기반 수송연료 에탄올 생산에 관련해서 해당되는 논문이 있고요. 제가 2014년에 사이언스지에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제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미국 위스콘신 메디슨 대학에서 2년간 박사후 연구원으로서 있었고요. 거기에서 사이언스 통해서 국내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 발효 공정에 대해서 단점, 그 생물학 공정의 단점을 일부 보완한 화학적 공정으로 수송연료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을 최초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 논문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뭐 쭉 설명 내용을 디테일하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부분만 좀 강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연구의 핵심은 뭐냐면 실험 연구를 통해서 경제성 평가를 미리 해볼 수 있다. 아까 말씀드렸던 최적의 비율까지 결정을 했고요. 이런 결과를 통해서 생산된 에탄올이 이 갤런당 4.87불, 미국에서 해당되는 갤런이 3에서 4불이 석유입니다. 석유. 거의 근접할 정도로 아주 친환경성이 있다라는 걸 얻을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음과 같이 여기 나오죠. 해결할 수 있다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러한 석유의 기본적인 것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본 연구의 성과는 바이오 리파이너리 공정을 개발함에 있어서 실험 연구를 가지고 경제성 평가를 통해서 최적의 설계와 조건, 기술 경제성을 평가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연구였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을 해결했습니다. 이렇게 실험실 수준에서 바이오 매스를 여기에 패킹시켜서 이러한 반응기를 통해서 바이오 연료를 만들 수 있는 것들을 개발을 했고요. 이런 부분들을 뭐 기술적으로 해결한 연구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 이 부분을 좀 보시면요. 이게 지금 이제 경제성, 아까 말씀드렸던 평가 연구인데, 이 부분은 지금 생물전환, 아까 얘기했던 발효공정의 결과고요. 발효공정은 아까 석유가 아까 3에서 4불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갭이 여전히 커요. 근데 이거를 5불 이하로 제가 개발한 연구가 이렇게 좀 획기적으로 4불대로 줄일 수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었다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탄올, 개솔린, 아까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에탄올은 아까 제가 사이언스지에 발표한 바이오 에탄올은 개솔린 차에 이제 활용할 수 있다면 이 그 바이오 디젤도 만들 수 있거든요. 바이오 디젤.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디젤차겠죠. 디젤차. 그래서 뷰틴 올리고머라고 하는 것이 이 디젤에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솔린뿐만 아니라 디젤차도 했던 연구도 2014년에 그린 케미스트리라는 논문에서 발표를 했고요. 쭉 보면 가격이 상당히 이것은 더 괜찮아졌어요. 아까는 4.85불이었는데 훨씬 더 이제 석유가 3에서 아까 4불 사이였는데 그게 근접할 정도로 국민성을 갖추고 있다. 디젤 연구를 발표를 했습니다. 해당되는 결과가 다음처럼 나와 있고요. 이렇게 공정을 설계를 하고요. 그 다음 이렇게 에너지 분석, 이게 바로 에너지 분석입니다. 에너지. 이 부분 좀 설명드리자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바이오매스에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이 그램에 보시면 100이 들어갑니다. 이 에너지 플로우 다이어그램인데 바이오매스라고 하는 부분들을 100을 이용을 해서 이 32.1 이게 바이오 리퀴드 퓨얼입니다. 100을 이용의 바이오매스가 100이 들어가면 이 바이오 리파이너 공정을 통해서 나오는 수송연료가 32.1%로 효율로 만들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석유가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획기적으로 아예 그냥 바이오매스만 에너지 가지고 그 안에서 에너지도 만들고 연료도 만들고 필요한 에너지까지 다 공급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32.1%의 효과적으로 개선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석유에 가지고 있는 효율이 10에서 20%라고 본다면 아주 획기적으로 석유 거를 줄일 수 있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림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경직성 평가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해당되는 부분들을 획기적으로 발효 공정 부분들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었다. 이렇게 경직성 평가를 통해서 발표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마치기 전에 간단한 이제 실습 문제가 있는데요. 284페이지에 6번 실습 예제. 여기에서는 이제 바이오 에너지 소재에 관련된 연료 특성을 분석을 하고요. 고발열량을 계산하는 실습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순수탄소 C는 킬로그램당 32메가줄의 다음처럼 고발열량이 있고요. 고발열량 HHV라고 부릅니다. Higher Heating Value. 이 고발열량은 바이오매스 속에 포함된 수소, 물을 연소를 해서 발생하는 수증기가 연소가스에 포함돼서 수증기의 응축률과 함께 고려하는 발열량을 의미하고요. 바이오매스로부터 고발열량을 계산하는 방법은 바이오매스의 구성 원소의 비율과 그 구성 원소의 기여도를 평가하는 것이 맞고요. 특히 이제 바이오매스에서는 C, 탄소, 수소, 고발열량의 기여도 산정하고 산소가 감산 기여도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C와 바이오매스에서 C와 H가 많으면 에너지를 많이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실습 예제는 바이오매스가 에너지 원이 많아야지만 연료도 만들고 전기도 만들고 좋을 거지 않습니까? 그 잠재량, 에너지 잠재량이 어떻게 될 것이냐를 판단하는 분석 방법을 여러분들과 실습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C나 H가 많으면 에너지 원이 좋다는 거예요. 근데 O가 있으면 감산,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S나 황이나 질소가 있어도 그 반영식을 밑에 포함을 했고요. 근데 이렇게 평가하는 방법은 실험 방법에 따라서 그 기준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 보통 많이 쓰는 방법을 말씀드렸고요. S를 많이 포함한다. 바이오매스에서 요 식을 쓰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N을 많이 포함한다. 질소를 포함한다. 라고 하면 밑에 식을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라북도 농업기술원 2017년에 시험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역 내 농업 부산물 중 바이오 연료를 활용한 가능한 소재는 캐나프 펠릿, 옥수수대, 거대 억새, 이제 익산에 많이 있는 거 아시죠? 그 다음에 볏짚, 완겨 등으로 다음처럼 이렇게 바이오 소재 연료 특성 원소를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소 분석을 통해서 C가 이렇게 있다.
그쵸? 수소가 이렇게 있다, 질소가 이렇게 있다, 산소가 있다, 황에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식에 넣기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표 10을 이거 죄송합니다. 이게 요 표 4인데요. 죄송합니다. 표 4. 표 4를 바탕으로 해서 위에 표 지역 내 이렇게 5개가 있다. 원료가 이때 연료 특성을 분석을 해보고요. 식 1과 2를 이용을 해서 고 발열량을 계산해보자 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캐나프 펠릿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고 싶다 라고 하시면 예를 들어서 식 1을 이용한다. 식 1을 지금 황이 좀 있어요. 황. 그렇죠. 질소도 좀 있죠. 그러면 질소나 황 중에 여러분 식 1을 이용하는 게 좋겠습니까? 식 2를 이용하는 게 좋겠습니까? 일단 질소가 조금 더 많이 있잖아요. 그쵸? 질소가 조금 더 많이 있는 사례가 있으니까 뭐 식 1을 이용해도 식 2를 이용 사용에 상관은 없지만 질소가 좀 더 많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식 2를 이용하는 게 더 좋겠네요. 식 2를 이용을 해서 일단 식 2를 이용을 해서 넣으시면 됩니다. 보시면 0.335 그렇죠? 그 다음에 곱하기 C 이렇게 넣으시고요. 48.6 그 다음에 플러스 1.423 곱하기 그 다음에 수소 5.18 그 다음에 빼기 0.154 그렇죠? 곱하기 5 39.4 그렇죠? 그 다음 빼기 0.145 곱하기 N 질소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네요. 맞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하면 여러분들이 그 발열량에 대한 에너지를 그램당 몇 킬로줄이냐 이렇게 계산할 수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캐나프 펠릿을 이용을 할 경우에 계산되는 에너지의 가격을 에너지원의 지금 답을 보시면 이렇게 해서 지금 해당되는 단위가 밀리언 줄 per 킬로그램이 나오고요. 캐나프 펠릿을 이용할 경우에는 17.4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 다음 17.3 2번 식을 이용할게요. 17.3이고요. 1번 식을 이용할 경우에는 17.4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요거 한번 꼭 확인해 보시길 바라고요. 나머지도 옥수수대, 거대 억새, 볏짚, 왕겨도 각각 해보시면서 여러분들 결과를 얻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결과를 얻을 수 있고요. 만약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분석을 해보시면 우리 지역에 어떠한 이 5가지 중에 어떤 바이오매스가 에너지원으로서 가장 큰 효과를 우리가 이룰 수 있냐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여러분들 많이 쓰는 우리 나무 땔감을 이용했을 때 에너지원이 보통 19 정도 되거든요. 근데 캐나프라고 하는 이 펠릿을 만약 이용한다. 새만금 간척지에 현재 5헥타르 정도 우리 조성을 하고 있거든요. 이 캐나프 펠릿을 이용을 하게 되면 10초 정도라고 하면 상당히 큰 좋은 에너지원으로서 우리가 쓸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만약에 여기서 가지고 판단해 보시면 가장 큰 에너지원이 볏짚으로 나올 겁니다. 볏짚 같은 경우에는 19 정도로 우드 펠릿과 비슷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소 분석을 통해서 열량을 계산하면 이 에너지원이 수송연료나 또는 열이나 전기로서의 큰 효과를 가질 수 있겠구나 등을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로서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은 이렇게 뒤에 참고문이 있고요. 그래서 바이오 에너지 14장의 바이오 에너지에 관련해서 리파이너리 기술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드렸고요. 마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수업 시간을 통해서 강조하고 싶은 분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앞으로는 2세대 목질계 바이오매스 목질계 아까 말씀드렸던 이러한 캐나프, 옥수수대, 억새, 볏짚, 왕개와 같은 농업 부산물을 이용한 2세대 바이오매스도 충분히 앞으로 우리나라가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바이오 에너지라고 하면 꼭 바이오 공정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화학적 공정도 상당하게 기술 개발이 많이 이루어져 있다.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앞으로 많이 할 것이다. 볼 수 있고요. 바이오매스라고 해서 나무 땔감처럼 태우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수송연료 앞으로 여러분들 근 몇 년 안에 지금 전기차는 이미 나와 있죠. 그 전기 에너지도 바이오매스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또는 수소차도 바이오매스로 만들 수 있어요.
아까 제가 전기학전 장치 말씀드렸었죠. 다양한 수소차 또는 전기차, 그다음에 액체, 바이오 연료차 이런 것들도 많이 앞으로 만들 수 있다. 또 하나, 이런 기술들이 개발되면 경제성, 석유를 대체 가능하냐, 그 경제성 평가를 직접 해볼 수 있는 기술도 현재 이번 챕터에서 많이 보고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북 지역에는 특히 다른 지역보다도 농업 부산물에 관한 에너지원들이 많이 있고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기술 개발을 통해서 실제 상용에 이르기까지 많은 기술 개발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할 거고요. 오늘 비대면을 통해서 코로나 때문에 이 동영상으로 찾아뵙게 돼서 너무 송구스럽고요. 앞으로 다음 어떠한 기회가 있다고 하면 대면을 통해서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저한테 자유롭게 이메일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직접 뵙고 그런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수업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